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 압박이 더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하자며 적극적으로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3주 만에 미 연방총무청의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인계에 협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패배 선언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싸워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의 새마을금고에서 전직 임원이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원한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중국인들의 토지 보유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이 충북과 세종시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세종 이전 논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시간 전에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대면 감찰 시도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발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지훈 기자, 이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금 전 6시쯤 서울 고등검찰청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발표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이었는데요.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행위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직무 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크게 6가지 이유를 거론했습니다. 추 장관은 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유력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해 불법 사찰을 했다고 밝혔고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에 대한 감찰 과정에 개입해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보수진영 대권주자로 거론되거나 정치 참여로 의심되는 발언을 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이 대면 감찰 조사를 거부한 것도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사유로 들었습니다. 참, 그동안 두 사람 갈등이 첨예하긴 했지만 아주 전격적인 발표인데요. 이 추 장관이 갑작스럽게 이런 카드를 꺼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진 않았습니까? 네, 추 장관은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황급히 기자실을 빠져나갔는데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브리핑 30분 전 갑자기 공지된 일정에 직무 배제를 발표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돌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를 시도했었지요. 윤 총장과 법무부 사이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이 조율되지 못하면서 무산됐었는데요. 추 장관이 대면 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객관적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증거로 비위를 확인했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대면 조사 없는 직무 배제 검토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왜 해임 건의는 안 하냐라고 물었지만 추 장관은 다음에 답하겠다라고 말한 뒤 급히 서울 고검을 떠났습니다. 자, 이 직무 배제 통보를 받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브리핑이 끝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방침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매우 심각하게 본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경악한다고 했습니다. 자, 청와대도 입장을 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재희 기자, 청와대가 입장문을 조금 전에 냈죠? 네, 청와대는 조금 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은 뒤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추 장관 발표 전에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했냐고 물었는데요. 공식적인 입장이 곧 나가니 그것으로 가름해달라며 말을 아꼈고
방금 전 말씀드린 문 대통령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민주당도 곧바로 입장을 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무법선행에 경악한다면서 이쯤 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런 무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런 전격적인 발표 전에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챘다는 혐의입니다. 윤 총장이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적용한 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무자격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걸로 봤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가 없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수사팀을 강화한 뒤 윤 총장을 배제하라며 수사 지휘권도 발동했는데 한 달 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와 함께 고발된 윤 총장 아내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판결이 났거나 범죄 성립이 어려웠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장이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여당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총장의 쌈짓돈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몰아세웠던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80% 이상 삭감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 국가정보원 등 다른 정보기관의 특활비에 대해선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83%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회 예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 출신의 민주당 황운하 예결위원은 내년도 검찰 특활비로 책정된 53억 4,100만 원 중 44억 5,1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어든 만큼 특활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의 특활비 삭감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권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총장이 대선을 나가니 많이 하고 있어요. 대선 1년 앞두고 84억의 현금을 영수증없이 표현합니다,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올해 법무부에 배정된 검찰 관련 특활비 예산은 총 93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법무부 검찰국이 사용하고 나머지가 대검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헌전사상 처음 있는 일이 1시간 전에 발생한 건데요. 이윤상 법조팀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후 6시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것부터요. 추미애 장관의 발표, 청와대와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조금 전 청와대에 공식 반응이 나왔는데요. 추 장관이 발표 직전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언론사에 대한 발표 공지도 정말 이례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졌습니다. 발표 40분 전에 법무부에서 언론사들에 알린 건데요. 추 장관은 준비된 원고를 읽은 뒤 질의응답 없이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 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유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한 이유는 크게 6가지입니다. 2018년 11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둘째로 주요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판사의 성향 등을 알아보면서 불법 사찰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방해하고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해 감찰 조사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주에 대면 감찰을 윤 총장이 거부한 것도 이유가 된 거죠. 네, 지난 19일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윤 총장은 서면으로 질문하면 답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추 장관은 감찰 조사에 협조하도록 돼 있는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윤 총장이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야,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까지 들었던데, 자, 이 직무 정지가 되면요, 곧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네, 법무부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수순이 됩니다.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수순이 남아있긴 한데, 자,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선 검사들은 총장 비위와 관련한 증거가 이렇게 빨리 수집됐는지 의문이라면서 어떤 근거로 직무정지와 징계를 결정했는지 모호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이제 끝장을 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상 팀장과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돈 쓸 국리의 혈안이 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부터 살펴볼 텐데요. 야당 국민의힘이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 때 여당의 호재였던 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건 아니고 2차 때처럼 선별적으로 주자면서 3조 6천억 원을 편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3조 6천억 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처럼 피해 업종 등에 선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금액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이고 1차 재난지원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등을 위해서 3조 6천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결소위에서 일단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7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지급하자는 겁니다.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선거에 활용하지 못하게 선수를 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올해처럼 임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서너 차례씩 추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의당도 즉각적인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주문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번 예산에 지원금을 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는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코로나 확산세 등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식은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 반면에 공황 정치는 여당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공황은 정치적인 이유로 정권 때마다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강원 양양공항, 김대중 정부 때 전남 무안공항이 대표적이죠. 공통점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자, 여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구와 광주가 반발을 하자 특별법으로 다 짓자고 나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도 안 되어 있어 수십조 원 예산이 늘어날 판인데 야당도 선거를 의식해 호응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대구와 광주 지역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안을 잘 만들어 야당 법안과 경합 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기를 바랍니다. 대구와 광주는 민간공항을 겸하는 군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과 마찬가지로 신공항 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받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권 역시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호응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선과 지방선거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보니 지역 수건 사업인 신공항 건설을 무작정 반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야가 국가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나라 돈을 지역별로 나눠먹기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물론 10조 원 이상이 되는 그 국책 사업을 예트 없이 한 적은 없고요. 개항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게 되면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그 세금을 들여서 그 적자를 이제 메워줘야 하는데. 민주당은 내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의원들도 생색내기용 지역구 예산을 야금야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 천태만상을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 예결위원들이 국회 예결위 소위 심사에 앞서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등을 상임위 심사 예산에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조정소위에 올라온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 자료에 따르면 예결위원들이 증액을 요청한 지역구 SOC 예산이 약 1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앞서 상임위 심사에서도 2조 원 넘게 증액됐는데 예결위원들로 인해 더 늘어난 겁니다. 유형은 다양했습니다. 일부 지자체 예산은 정부 검토 단계에서 삭감됐는데 예결위원회 요청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광주 송정역사 증축 설계비의 경우 정부가 광주광역시 요청을 거절하자 호남이 지역구인 민주당 서동용 예결위원이 200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알박기형으로 사업 진행을 위해 소액의 용역비와 설계비 예산을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원은 대구 신공항 관련 물류재편 용역비 예산 3억 원을, 민주당 김원희 예결위원은 전남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용역비로 2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역과 관련된 재정 예산이 충분한 경제성과 타당성 검토 없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보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9일가량 남은 가운데 증액 요청된 사업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정치부 강은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장을 보면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1차,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를 해보자면 2차와 유사한 형식입니다. 1차 땐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했죠.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 피해 업종 등의 매출을 보전해준 2차와 비슷한 형태가 될 듯합니다. 2차 당시에 7조 8천억 원을 들여서 이 최대 200만 원 현금을 차등 지원했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주장대로 3차에 이 3조 6천억 원이 편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 지원 규모나 대상은 좀 축소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사실 그동안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는데 네. 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진정으로 위해서라고 저는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손해볼 게 없다. 아, 그래요? 예,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이 국민의힘 3차 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지금 넣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고 있는 이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이 지원금을 여당이 반대했다. 이렇게 공세를 펼 수 있고요. 또 3차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하면 국민의힘이 요구해서 된 거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이 3차 재난지원금 카드로 이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거대 여당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지급될 수 없다는 건데요.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거 사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하기 어렵죠. 여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에는 확실하게 부정적입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데요. 재난지원금 예산을 이제 와서 포함시키고 다른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 정부 동의 절차를 밟는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 재난지원금을 통한 위기 극복 방향엔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청와대 관계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3차 지원금 지급에 합의하면 국민의힘이 공을 다 가져가니까 좀 지켜보다가 선거가 좀 가까워지면 그때 추경을 통해서 재난지원금 카드를 좀 사용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재난지원금도 결국은 국민 세금이죠.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좀 제대로 검토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뭐 여야 모두 온통 선거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강은하 기자였습니다. 자,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각 집으로 발송이 됐는데요. 세금 폭탄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지요. 무거운 종부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18억 원에 육박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용산구의 12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70대 A씨. 최근 늘어난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용산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올해 6,500만 원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엔 7천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한 뒤 서초구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할 경우 내년 620만 원의 종부세만 내면 됩니다. 용산구 아파트의 경우 5억 원짜리 전세를 끼고 있어 세금 부담이 더 적습니다. 40대 아들은 증여세와 취득세로 총 4억 원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 올라갈 종부세 부담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증여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은 취득세만 해도 한 1억, 한 2,500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내고도 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종부세, 절세 효과가 취득세, 중과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 9천 건이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송파구 2,644건 등 강남 3구에서 많았는데 지난해 대비 최대 2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서울의 고가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경우에는 증여가 사실상 유일한 절세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대 분리되어 있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만이 보유세를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세금 부담을 강화한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제 뒤로 보시면 최근 1년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세종, 유일하게 떨어진 곳은 제주입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세종으로 옮긴다고 하면서 세종과 주변 지역은 더 들썩이고 있는데요. 발빠른 중국인들, 한때 휩쓸었던 제주 땅을 팔고 세종 지역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산업단지입니다. 향후 5년간 이곳 청주시엔 8곳의 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개발 호재를 기대하는 중국 국적자들의 토지 매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산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뭐 땅 사고 좀 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산업단지 또 하나 추진되고 세종시 오송, 옥산, 오창까지 산업도로로 연결되고 그런 거니까요. 세종 천도론과 국가 산단 조성 등의 영향으로 특히 세종과 충북 지역 땅값이 들썩이는 상황. 이낙연 대표가 대선에서 받은 이후로 저가 매물은 빠르게 다 소진됐어요. 토지 같은 거, 농림재배나 이런 것까지도. 특히 중국인들이 충청권 땅 쇼핑에 가세했습니다. 최근 3년간 중국인의 토지 보유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충북. 지난해 보유량은 2017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67만 제곱미터로 여의도공원 3배 크기에 달합니다. 세종도 중국인의 토지 보유량이 3년 새에 1.6배 늘었습니다. 반면 제주와 부산, 광주 지역은 보유량이 줄었습니다. 투자 열풍이 시들해지면서 제주 지역 토지는 중국인들이 지난해 가장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중국분이 끊긴 지는 한 4년 됐고요. 2015, 16 그때쯤만 해도 중국분들이 많이 했고 크게 했고 거의 95%가 투자죠. 현행법상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에 제약이 없었던 상황. 이에 외국인이 국내 규제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첫날이었습니다. 수도권 모든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졌고 잠시 뒤 9시부터는 식당도 포장, 배달만 해야 하죠. 장사하는 상인들도 이용하는 시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을 텐데 장하연 기자가 첫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매장의 의자와 테이블이 모두 치워졌습니다. 거리두기 표시선에 맞춰선 시민들이 음료를 주문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시민들은 카페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사라진 게 아쉽지만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합니다. 2m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간격을 두고 앉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할 수는 있는데 동참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프랜차이즈 카페만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됐던 지난 2.5단계와 달리 모든 카페가 해당되다 보니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타격이 더 큽니다. 그냥 가시는 분도 있어요. 안에 드시러 가시는데 셀카 해가시는 분들 상관이 없어요. 얘기하시면.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샤워장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운동 후 샤워가 금지되자 아예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혼선도 여전했습니다. 일부 소규모 카페에선 취식 손님을 받는가 하면 카페에서 불가능한 커피 등 실내 취식이 식당에선 허용되면서 불공정 논란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시간인데 특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시험 직전에 집단으로 코로나19에 확진돼 시험을 못 보는 일이 있었죠. 학원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며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체육교사를 꿈꾸며 1년 넘게 임용고시를 준비한 26살 A씨. 시험 당일 새벽에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그동안 노력했던 게 허사가 됐습니다. 시험 직전 다녔던 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냥 백지가 됐어요, 머리가. 이게 무슨 일이지. 영상 판정 받자마자 거의 여기 생활센터로 바로 왔거든요. 보건소에서 바로 저 데리러 와가지고. 지금도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A씨. 악몽까지 꿀 정도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침을 한 번 하게 되면 가래에 피가 좀 섞여서 나오는 것 같고요. 자꾸 악몽을 꾸거든요. 그냥 버림받는 꿈. 그리고 뭐 어딘가로 막 그냥 갇혀서 못 나오는 꿈. A씨처럼 해당 학원에 다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66명. 이들은 학원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창문 열고 환기를 하는 모습은 저희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환기하고 이러는 거 수험생들이 자발적으로 했었거든요. 수험생들은 학원 측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응시 자격을 박탈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원 측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교육부는 다른 공무원 시험들도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탓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지난 노력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늘 다시 300명대가 됐습니다. 이런 추세면 일주일 뒤에 중증 환자가 치료받을 병상이 없을 것이란 예측도 나와서 걱정입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어제 의료진 2명이었습니다. 접촉자 조사 중 환자와 간병인 등도 감염이 확인돼 총 15명이 무더기 확진됐습니다.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의 연쇄 감염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의 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가족 등 11명이 확진된 집단 감염은 마포구의 교회로 이어져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99명입니다. 가족, 친지, 지인과 모임에서의 감염이 전체 감염의 60%를 차지하는 등 일상에서의 연쇄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49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이런 추세면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서 46명의 중환자가 발생할 걸로 추산했습니다. 오늘 기준 대한중환자의학회가 파악한 수도권 중환자 병상 수는 총 125개. 현재 빈 병상이 25개인데 이대로면 일주일 뒤 병상이 동인할 거란 분석입니다. 지난 8월 때만큼 병상을 추가 확보해 145개로 늘린다고 해도 2주 뒤면 남는 게 없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중환자의학회라는 우리 전문가 집단이 매일매일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으로서 실제 현실을 좀 비교적 잘 반영하는 통계여서 방역당국은 중환자 병상이 이보다 많은 47개 남아있다고 파악했지만
간호사 등 의료진이 있어야 실제 병상을 가동할 수 있는 만큼 인력 충원도 관건입니다. 방역당국은 연말까지 중환자를 돌볼 간호사 400명을 양성할 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 절반 정도만 확보된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입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영국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 돈 4,000원짜리 백신을 내년 1분기에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원가로만 받겠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SK가 위탁으로 생산한다고 하는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싸고 효과 좋은 보급형 코로나19 백신이 곧 나옵니다. 영국 제약업체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대와 공동 개발한 백신의 면역 효과가 평균 70%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모더나의 90% 효과보다는 낮지만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1회 접종에 $4, 우리 돈 4,000원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최고 4만 원대인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10분의 1 가격으로 일반 냉장고에서 6개월 이상 장기 보관도 가능합니다. Don't even have enough vaccine production for the world. So, we're going to have to work very hard to produce even more and then we will need more vaccines. So, there's no competition.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 1분기까지 7억 개 분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만큼 늦어도 하반기에는 백신 확보가 가능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8억 개, EU는 9억 개, 일본은 2억 2천만 개의 백신을 이미 확보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3천만 회 분량을 놓고 여전히 협상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환자 규모가 작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방역도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 만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고 정부는 부작용과 유통 조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백신 확보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사건 사고 뉴스로 넘어갑니다. 대구의 새마을금고에서 전직 임원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원한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건물 정문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이 현장을 감식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이 일어난 건 오전 11시 20분. 60대 남성이 창고 안으로 들어와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현장엔 직원 4명이 있었는데 이 중 30대 여직원과 40대 남자 직원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나머지 직원 2명은 자리를 피해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자 직원은 건물 밖으로 뛰어나와 이곳에서 쓰러졌는데요. 당시 사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나가고 넘어져가지고 한대 넘어졌고 우리 지어라고. 경찰이 출동해 피해 직원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범행 직후 독극물을 마셔 중태입니다. 범행 후에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좀 운동한 걸로 좀 보이는데 치료 중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은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감사를 지낸 전직 임원이었습니다. 재직 시절 피해 직원들과 법적 다툼을 벌일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남성이 회복하는 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우입니다. 경남 사천에서도 흉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범인은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모르는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빠른 속도로 거리를 뛰어갑니다. 귀가 중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는 겁니다. 경찰은 3시간가량 수색 끝에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50대 남성은 차 문을 강제로 열고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의자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여러 군데가 돼가지고 머리 부분, 이 부분, 얼굴 부분 찍은 거는 몇십만 원이 되죠.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 알고 보니 범행 2시간 전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을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억지를 부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넣을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정이 보여가지고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20년 넘게 선원 생활을 하다 실직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요즘 거리 이곳저곳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 많이 보이죠? 원래는 이렇게 인도에서 타면 안 되고 차도에서만 타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 10일부터는 차도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 주행도 허용됩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되는데요. 사고가 늘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엄한 처벌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면 최고 징역 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약도 제약이지만 전동 킥보드의 특성이나 위험성부터 제대로 알고 타야겠죠. 김재혁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를 달립니다. 걸어오는 아이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일으키는 사이 남성은 킥보드를 타고 달아납니다.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최대 시속 25km까지 달릴 수 있는데요. 주행 중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빗길을 주행할 때 상황입니다. 시속 23km로 달리다 제동장치를 작동하니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4초 만에 멈춰섭니다. 제동거리는 젖지 않은 도로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철 빙판길과 마찰력이 비슷한 젖은 대리석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봤습니다.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멈추려고 해보지만 바퀴가 헛도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바닥에 넘어집니다.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전동 킥보드 특성상 미끄러운 도로를 지나거나 장애물을 밟으면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작은 바퀴들은 분명히 충격이 가서 핸들이 틀어졌을 때는 운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것. 차량 운전자 시야에 전동 킥보드가 잘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트럭 사이드미러에는 차체에 1m까지 접근한 킥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보호할 세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지난해 9월 경남 기내의 초등학교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사고를 당한 9살 홍서웅 군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방화 셔터에 깔려 뇌손상을 입은 9살 홍서웅 군. 사고를 당한 지 4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 성이 엄마 봐봐봐. 엄마.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깜빡이기는 하지만 가족을 알아보지도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성이 목소리 듣고 싶어요. 성이 목소리 안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별 차도가 없자 최근에는 서울로 올라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형과 함께 등교를 하던 서웅이는 학교 2층 복도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 밑을 지나려다 가방이 걸리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의식은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시설 관리 직원이 방화 셔터 스위치를 잘못 눌러 발생한 인재로 결론지었습니다. 사고가 난 학교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하중이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철제 방화 셔터 대신 방화 스크린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네, 이 방화 스크린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섬유로 만들어졌는데요. 갑자기 오작동돼 잘못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가볍습니다. 방화 스크린 주의 표지와 비상벨도 설치됐고 시설 관리자는 물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했습니다. 작동 시스템도 바꿨습니다. 앞에 메인 컨트롤이 있어 그 버튼을 잘못 누르면
한꺼번에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자체가 안 된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256개 초중교교에 대한 방화 셔터 교체와 방화 스크린 설치 작업을 마쳤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신설학교의 무거운 철제 셔터 대신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사고 예방 조치는 이뤄지고 있지만 송이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현행법상 치료 중에는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아 매달 수백만 원의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지역사회 성금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찹니다. 거의 한 달에 390 들어가고 있거든요. 법적인 부분도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고. 교육부는 지난달에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 중에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성원입법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의원실하고 협의해가지고. 가족들은 서웅이가 다시 의식을 되찾는 날을 기다리며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솔직히 힘들어요. 소음이 앞이라서 절대 안 울려고 그러거든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시 간다, 유현기입니다. 방송 사고인 줄 알고 놀라셨나요? 지금 들으신 소리, 최근 유튜브에서 인기인 살 빼주는 주파수입니다. 들으면 눈이 커진다거나 턱이 갸름해진다고 홍보하는 주파수 영상도 있는데요. 실제로 효과봤다는 댓글도 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지 알아봅니다. 주파수는 전파나 음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말하는데요. 10kHz 이하의 낮은 주파수인 저주파를 활용한 마사지기나 운동기구도 있죠.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는 저주파 마사지기는 저주파 전류를 몸에 흘려서 근육의 움직임을 돕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파수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살이 빠질 순 없다고 말합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음을 장시간 듣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청력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고 숙면을 방해하는 등 건강에 문제점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특정 주파수를 찾아내 소리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는데요. 그럼 이런 주파수 영상들 왜 등장한 걸까요? 답은 유튜브 수익 구조에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시청 시간이 길면 광고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데요. 이런 주파수 영상들 보통 3시간 이상으로 분량이 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버들은 잠자거나 공부할 때 틀어놓으라고도 말하는데요. 실제로 주파수 영상으로 금방 수익을 창출했다는 유튜버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파수 영상 보는 게 효과 있었다는 후기는 대부분 심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영상 재생 시간만큼의 운동을 하는 게 체중 감량이나 미용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대선 20일 만에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권 이양에는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대선 불복 뜻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We won these and many other victories despite historic election interference from big media, big money, and big tech.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대선 결과에 불복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총무청에 정권 이양 절차에 협력하라 지시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20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국익을 위해 연방총무청과 보좌진의 원래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 협력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싸우겠다며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은 2024년 재출마까지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되지만 공식 절차까지 막아서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접전 경합주 조지아에 이어 미시간주도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Thank you. Madam Chair, you have 4 aye votes. That motion does pass. 공화당과 측근들도 나라 망신이라며 패배 인정을 요구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But elections have consequences, and we cannot continue to act as if something happened here that didn't happen. 이번 결정으로 정권 인수 작업에 애를 먹었던 바이든 인수위원회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예산과 자료 접근 허가권을 가진 연방총무청은 바이든 당선인 앞으로 공문을 보내 공식 정권 인수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옐렌 전 연방준비제도의장을 첫 여성 재무장관에, 헤인즈 전 CIA 부국장을 첫 여성 국가정보국장에 낙점하는 등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현재 NC와 두산의 한국 시리즈 6차전이 진행 중인데요. 고척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바로 오늘 밤 우승팀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NC가 이기면 창단 처음으로 후가 우승을 달성하게 되고요. 두산이 이기면 시리즈는 내일까지 계속되는데요. 두산 팬들은 95년도 미라클 재현을 꿈꾸고 있습니다. 95년 당시 두산의 전신이었던 오비는 롯데와의 한국 시리즈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다가 6차전과 7차전을 모두 이기면서 결국 우승컵을 거머쥐었는데요. 과연 오늘 승부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선발은 양팀 1차전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 NC 루친스키와 두산 알칸타라가 다시 만났습니다. 두산의 득점권 부진은 오늘 또 계속됐는데요. 1회 황현민의 안타로 1, 2루 찬스를 잡았지만 적시타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리즈 22이닝 연속 무득점 상황입니다. 2회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페르난데스와 박건우의 안타로 만루 찬스를 잡았지만 허경민이 삼진으로 물러나고 정수빈이 받아친 타구가 또 잡히면서 다시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NC도 3회에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두산의 호수비에 번번이 막히면서 점수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4회가 진행 중인데요. 0대0으로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관중 입장도 10%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양팀 팬들의 응원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척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수영계는 지금 제2의 박태환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 박태환과 펠프스의 기록을 뛰어넘은 황선우, 염정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탄탄한 복근 꽃미남 외모의 황선우가 등장하고 힘차게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100m에서 박태환의 한국 신기록을, 200m에선 수영 천재 펠프스를 넘어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갈아치운 수영계의 신성입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드론도 못 따라갈 정도. 키 186cm, 72kg으로 박태환의 17살 때보다 신체 조건이 좋은 황선우는 펠프스처럼 수영의 모든 영법을 익혔습니다. 수영보다 아니야, 이게. 물에 들어가면 재밌어요. 하기 싫은 생각도 만들고 한 만큼 결과 나오니까. 근육이 붙으면서 1년 만에 기록을 3초가량 앞당긴 황선우는 유연성과 파워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황선우 선수의 장점은 이제 유연한 영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좀 보태면은 세계 레벨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 갑작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또래처럼 아이돌을 좋아하는 고2 학생입니다. 블랙핑크의 제니랑 있지의 예지. 두 분 되게 요즘 피곤해도 수출을. 이제 목표는 올림픽입니다. 내년 올림픽에 출전하면은 자유형 200m에서 메달 꺼내도 한번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올겨울은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다소 온화했던 작년 겨울보다 춥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12월과 1월에는 서해안과 제주, 영동 지역에 큰 눈이 오는 날이 많을 걸로 보여서요. 제설 작업에도 미리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추위인데요. 낮부터는 서서히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들면서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의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영동 지방에 눈이나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차 지원금 지급 이후에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학생 자녀가 많은 부모 위주로 지급이 되다 보니 오히려 소득이 낮은 고령층은 혜택이 적었다는 거죠.
이 3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시작됐는데 가장 표에 유리한 사람 말고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겠습니다. 오늘 클로징은 나라 또는 선거용이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